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만납니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1대1 회동도 이뤄지게 됐습니다. 첫 소식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만납니다. 아직 악수도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오찬을 겸한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핵심 참모도 배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야당과 국정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의 압수수색 등에 반발하며 전국이 더 얼어붙었고 만남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의제와 형식, 특히 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놓고 물밑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특정 정당이 아닌 국민의 대표인 만큼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최근 반등한 지지율이 가져온 자신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의 여파로 떨어졌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 가운데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지시 이후 11일 만에 이뤄질 이번 회동을 소통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제 역시 따로 정하지 않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생각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일단 야당이 호응하면서 만남은 성사됐지만 쟁점 현안이 적지 않아 당장 가시적 성과물을 내는 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 기업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한국에서 출장을 간 직원 등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약 450명이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 서베나에 있는 현대차그룹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이민 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Almost for a second, like, are we in the U.S.? Like, I've never seen them come out like that, guns drawn on the roof, helicopters, but I guess everybody got a job to do. So. 법 집행 차량 수백 대가 동원된 이번 단속에서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인원 가운데는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 간 직원 등 한국인 300여 명과 현지에서 채용된 노동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서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역시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있는 이민 세관 단속국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you just had to wait your turn, give your ID, let them do the background checks, and when they told you to go, you had to go. 이번 단속과 관련해 외교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공장이나 농장 등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한 뒤 수용시설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출발했다는 소식도 신속히 전했는데 도착 첫날 등장했던 딸 주애는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고위급 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양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는 문제도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도 비교적 상세히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고 시 주석도 양국은 운명을 같이 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이자 동지라고 화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협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이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복원을 넘어 경제협력 등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거란 걸 예고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장 고위급 왕래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만큼 다음 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측 고위 인사가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측 보도에선 중국 발표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북중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4박 5일간의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의 주요 일정을 전과 달리 비교적 발빠르게 보도한 북한 매체들은 베이징 출발 소식도 신속히 전했습니다. 베이징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서열 5위 차이치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 등이 환송에 나왔고 김 위원장이 손을 흔들며 전용 열차를 타는 사진을 함께 실었지만 도착 첫날 부각했던 김주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5년 넘게 운행을 중단해온 북한과의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시설 정비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 국제 여객열차용 대합실이 신설됐는데 북중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운행 재개 예정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5번째였는데요. 앞서 4번은 갸오위타이 국빈관에 머물렀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네, 최근 개축을 마친 주중 북한 대사관을 숙소로 활용한 건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1호 열차를 타고 6년 만에 방중한 김정은 위원장의 첫 행선지는 주중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최근 개축 공사를 마친 재외 공간을 둘러보러 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도 마지막 날 시진핑 주석과 회담 때도 대사관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两国都是共产党领导的社会主义国家，有共同的理想信念和奋斗目标。 북한 대사관은 르탄 공원 옆이라 평소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20층짜리 상가도 있어서 보안에 취약합니다. 북한 정상이 해외 방문 때 대사관에 묵은 전례를 찾기도 힘든데 대체 이곳을 숙소로 삼은 이유는 뭘까요? 알고 보니 김정은의 숙소로 예상되던 국빈관 18호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점했습니다. 얄궂게도 이번 열병식객이 북러 정상회담 장소가 바로 18호각이었습니다. 북한 경호팀은 김정은의 채취를 모두 닦아내야 했고 에어컨 온도를 두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18호각은 중국이 최고의 귀빈에게 내주는 별장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들도 묵었던 곳입니다. 김정은은 물론 김정일, 김일성도 역대 방중 때마다 머물렀지만 이번엔 푸틴에게 밀린 셈입니다. 북한에선 최고 존엄으로 통하는 김정은, 최고가 아닐 바에야 존엄을 선택한 거로 보입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앞에서
파이팅 강정기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주석과 6년 만에 마주 앉으면서 북중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번 북중러의 밀착 이후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그리고 북중러 3국이 보여준 행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같이 또 따로. 네. 그렇게, 같이 또 따로요? 네, 같이 또 따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북중러가 세 나라가 한꺼번에 막루에 섰다는 거, 그거는 이제 가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반미 반서방 연대의 그 가능성, 그것을 이제 일단 보여줬다고 보고요. 대신에 그것을 공고화하는 그런 북중러의 그 어떤 정상회담 같은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따로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제 회담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 같이 또 따로, 이것이 이제 이번에 그 모습이다 이렇게 봐요. 네, 어제 있었던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도 좀 관심을 끌었는데요. 어땠는지 먼저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时隔6年，再次与金正恩总书记同志会晤。2019年6月，我对贵国进行国事访问，所到之处无不感受到中朝一家亲的浓厚氛围。 우리 이번 이 대표단 중국 동지들이 열렬히 환대하고 국진이 환대해주는 그 친선의 감정을 느끼면서 세상의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과 중국 양측은 우호의 정이 불변하다면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는데 이 비핵화에 관련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과거의 북중 정상회담 2018년이나 19년 이때는 비핵화가 빠짐없이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빠졌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2018년도, 19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그때는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무슨 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의 한 표현 중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것을 김정은 있는 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마도 이제 제가 내피셜로 얘기를 하면 이번에 이제 북한 쪽에서 좀 요구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이번 회담에 할 때 얘기는 하지 말자.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시에 앉아 있는 데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사람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라고 얘기를 먼저 이제 한 분은 안 해준 거죠. 저는 그거지 더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을 안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한국의 핵무장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이것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한국이 핵무장해도 좋다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제일 우려하는 국가가 누구냐?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31일 날 1일 날 이틀에 걸쳐 가지고 SCO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 했잖아요. 상하이 협력기구 할 때 그게 텐진 선언을 했거든요. 텐진 선언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NPT 조약, 소위 말해서 비확산 조약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까지 한 사람이 지금 여기 한 번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마치 북한이 이렇게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조금
좀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근데 북한은 개인적으로 조금,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조선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개척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지지한다라고 했다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북한은 이 부분은 상당히 비핵화를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 여기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는 그 부분을 해석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읽으신 그 부분을 경제 쪽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김정일이 있을 때도 그랬고, 김정은이 있을 때도 그랬고, 사실상 중국이 계획 개방을 한 것이 덩소평 때부터이지 않습니까? 덩소평, 장점명, 후진타오 이렇게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이 지도자들이 김정일이 이렇게 왔을 때도 김정은한테도 계속 계획 개방을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 경제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처럼 사회주의를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김정일에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결국은 한 번도 안 따라 하면서 계속 그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우리식 사회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군요. 보는 거지. 이것이 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 길 따라서 그냥 잘 가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식 뭐 그런 자력갱생 그렇죠. 그런 요구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뭐 이런. 그것이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고 더 이상 이제 계획 개방이나 이런 거 니들한테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네,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조정 강화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제 뭐 중국을 등에 업고 좀 대북 제재 완화를 노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네,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엔이 사실상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결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무려 뭐 총 합하면 한 11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이제 했는데 특히 2016년, 2017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그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비토권이에요. 그 비토권을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7년도에 이걸 통과시킬 때 러시아하고 중국은 다 이제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엔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이 제재를 우리한테 과했으니 이 제재 해제 문제도 중국이 좀 앞장서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2019년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초안까지도 제출한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있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2019년도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진 두 나라 그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재가 2019년도 이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도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할 텐데 그때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편에 서서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다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는 제재 이거 해제하는데 중국이 앞장서다오. 그게 바로 유엔을 통한 공정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달에 이제 유엔 총회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셋째 주요. 참석할 것으로들 관측을 하던데 아마 한번 그 유엔 총회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중뿐만 아니라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도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중러 회담은 안 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생각이 다 다르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냉전으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거든요.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냉전 체제로 가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마 5, 6년 넘게 됐을 거고요.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이 발언한 것만 제가 이제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들은 것만 해도 10여 차례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제 중국은 신냉전 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하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군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의 굴기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죠. 중국이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합니까? 미국하고 유럽연합이잖아요. 그쪽으로 만일에 신냉전 체제로 가보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산권 국가들이 수출입 해봤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중국 14억 인구를 먹여 살립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관세 협상도 미국하고 남아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북중러가 한꺼번에 서서는 곤란하다. 그것 때문에 안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입장도 있어요. 러시아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찌됐든 지금 유럽의 여러 정상들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유럽 쪽에서 완전히 서 있어가지고 푸틴을 압박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북중러가 완전히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걸 넘어서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거 트럼프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서로 다른 국가들의 생각 때문에 북중러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루에 같이 있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선은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지킨 모습이네요. 정확합니다. 네. 선을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6년 만에 만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10월에는 또 북한에서 이제 열병식이 열리는데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참석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그 가능성이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사실상 중국 자체가 10월 하순에 굉장히 큰 공산당의 정치적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20기 사중전회라고 그냥 통상 줄여서 부르는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이걸 줄여가지고 제20기 사중전회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이 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그때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정책 방향 내년에 있게 될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 이것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10월달에 10월 10일 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면 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루머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시진핑의 실각설이니 무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찌라시 수준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번 전성절 행사를 통해서 일거에 뭐 다 없애버리긴 했어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진핑이 여기 자리를 비우고 거기를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왔으면 좋겠죠.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10월 10일이 노동당 창당 80주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이번에 우리 천안문에서 봤던 전성절 80주년 행사보다 더 큰 퍼레이드는 못하더라도 아마 야간에 극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퍼레이드 할 거거든요. 열병식. 그래서 그때 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북한 스스로는 할 수는 있겠죠. 2019년도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1월 달에는 김정은이가 북경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고요. 6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리고 6월 달에는 시진핑이가 북한을 가가지고 북중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5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9월 달이고 10월 달이면 한 달이잖아요. 너무 가깝게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으로 봐서는 또 너무나 큰 행사가 시진핑 주석 개인으로 봐서는 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51대 49 정도 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49대 51 정도로 그러니까 안 가는 쪽이 49.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고위급이 갈 가능성이 더 높겠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그 우원식 우리 국회의장이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 만나서 이제 에이펙 경주 에이펙에 이제 와달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다던데. 거기는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에이펙에는 시진핑 주석이 올 겁니다. 이제 2014년도에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해서 지금 올해가 2025년이니까 11년째 지금 한국을 방문을 안 했거든요. 그 사이 우리나라 대통령들께서는 이제 한 번씩 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답방 차례이긴 해요. 그래서 에이펙이 이제 아마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꼭 참석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는 올해는 한국이 에이펙의 주최국이지만 내년도에는 중국이 에이펙의 주최국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다음 연도에 주최국이 여기 안 오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뭐 참석할 확률이 거의 90%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제 김 위원장이 이제 베이징을 도착했을 때 딸 주의 모습이 보이면서 좀 네. 화제가 됐었는데 또 떠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첫 등장 이후에 이제 내내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에 동행하는 모습도 안 보였고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그래도 후계자 내정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냥 뭐 여담 삼아서 얘기를 하면요. 어제 그게 이제 현지 시간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쯤 돼서 북한 대사관에서 차량 29대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그게 베이징역으로 갔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인민대당으로 가야 되는데 베이징역으로 왜 갔을까? 제가 그냥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김주애를 미리 그쪽으로 보낸 게 아닌가. 나중에 돌아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리로 갔다가 동선을 좀 혼잡하게 해가지고 인민대당으로 간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김주애가 여기 북경에 있는 동안에 혹시 몸에 좀 탈이 나서 그쪽으로 일부러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은 있었죠. 김주애가 이제 오고 나서 공식적인 행사에 계속 이제 동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진핑 부부 이제 첫 인사할 때 그때도 퍼스트 레이디처럼 데려가서 인사할 수도 있고 막루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벨라루스 아들처럼 데리고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북중 정상회담 할 때도 저기 인민대회당에 데려갈 수 있는데 그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김주애를 아마 후계자의 수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데리고 갔는데 대신에 이제 노출되는 것은 좀 조정을 하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레드라인을 안 넘으려고 노력했다. 선은 넘지 않았지만 후계자 수업의 일환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BBC 같은 경우에는 뭐 도착하자마자 김정은 뒤에 내리는 김주애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북한에서 제4세대 독재자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죠. 네,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생 4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남성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했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신고 내용과 실제 범행 차량의 차종과 색깔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놓쳤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추석 전 검찰개혁 목표로 달리는 민주당이 법안 발의 전 마지막 공론화 차원에서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 검찰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다가 퇴장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입법 청문회를 통해 검찰 해체 여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민주당은 검사들의 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부각하겠다며 2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관계자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통령 무고서를 띄우려 청문회를 빙자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중인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해 온 걸 콕 집어 누가 더 문제냐고 되받아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싸움판이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거 바로 의회 독재인 겁니다, 의원님들. 입씨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내란당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할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또 나가시는군요. 회의를 속개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건진법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 현금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윗선, 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건과 건진이 연결된 걸 무마시키려고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다음 주 자체 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 부작용을 집중 조명하겠다고 예고하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들 소수 야당으로서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뒤집어 보면 여론전 외에는 대안이 없는 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입법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지막 합을 맞춘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리감찰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권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위선이라는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을 불러 전격 조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진상파악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검찰 출신 박균택 윤리감찰단장이 나섰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죽고 사는 문제라도 되느냐, 개 돼지들이 주워들은 얘기로 떠든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습니다. 논쟁이 필요 이상 격화할까 우려했을 뿐 사안을 무시하거나 당사자를 깎아내리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게 최 원장 입장입니다. 왜 다른 당에서 무리를 일으켜 난감하게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도부는 사안 자체보단 당이 전광석화로 대처했다는 점을 부각하기에 바쁩니다. 당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세 고삐를 쥔 보수 야권은 정의와 성평등을 외치던 진보의 민낯이라며 이마저도 은폐하기 바쁘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조국 혁신 정책연구원장과 최 원장을 묶어 특별 사면해준 이재명 대통령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진보 정치권의 성추문은 일상이 됐다며 과거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사건을 불러온 데 이어 성추행 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가해 개들이 많다던 조 원장의 과거 SNS 글도 재조명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사건 후폭풍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차기 주자로 평가받는 조국 원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내용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의혹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는데 피해자 측은 좋든 싫든 조국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 절규를 외면한다며 강미정 대변인이 눈물로 탈당을 선언한 이튿날 조국 혁신당 지도부는 허리 굽혀 사과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온전한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지도부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지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책임론에는 유독 단호히 맞섰습니다. 수감 중에 내용을 듣고도 침묵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권한대행은 당헌 당규에 따라 조사와 징계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옥중에서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후회한다고 SNS에 글을 쓴 조국 원장과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것보다 지역 일정을 중요하게 여겨 절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면서 당원 여부나 권한을 말하는 건 형식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왔을 때 혁신당은 선장이 돌아왔다며 지도부 임기를 줄이고 대관식 준비에 나섰습니다. 조 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직격하며 대중의 눈치만 살피면서 SNS 정치만 일관하는 모습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은 오늘 SNS에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추행과 이를 방치한 분노로 탈당했는데 조 원장은 사면복권으로 나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며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건희 특검에도 불려나와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들을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매관 매직 의혹에 관련된 참고인 신분입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사합니다. 오는 9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희건설 맞사위 박성근 변호사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직후 사위에게 공직 기회를 달라며 김건희 씨에게 귀금속 석점을 선물했습니다. 김 씨가 같은 해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입니다. 특검은 그 대가로 박 변호사가 한 전 총리의 첫 비서실장에 발탁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명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추천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내란 특검팀에 여러 차례 소환됐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조사는 처음 받는 겁니다.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씨에게 금 거부기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 등이 피의자로 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씨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경호처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현안 청탁과 정치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에 오는 8일 소환 통보에 불출석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사흘 뒤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오는 8일로 소환 통보를 받고도 나흘 동안 침묵을 지켰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결국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통일교 측은 직후 신도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한 총재가 심장질환 관련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소환을 통보하고 강행하는 건 너무 무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환 일정은 연기하고 서면 또는 방문 조사로 일정을 진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서면이나 방문 조사에 대한 요청이 제출받은 사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곧바로 재소환도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금일 우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한 총재는
퇴원 뒤 통일교 재단 소유의 병원으로 옮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 측은 소환을 피하기 위한 입원이 아닌 오래전부터 예정된 시술이라면서도 출석 일정은 의료진 소견과 법적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 총재의 지시 때문에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정치적 지원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점에 있는 한 총재 소환은 불가피한 만큼 김 씨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때처럼 건강을 이유로 한 소환 일정 줄다리기가 또 한 차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낮 12시에 여야 대표가 일단 회동을 하고 이후에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 단독 회동을 하기로 했네요. 예, 장동혁 대표가 요구를 했던 것인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흔쾌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복귀해야 되는 것은 이전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만나는데 720일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여당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와도 갈등이 있을 때 안 만나줬거든요. 그만큼 이 입법부의 대표들과 만나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계속해서 원내 정당들의 대표들을 만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장동혁 대표가 아니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그 성과를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만나주겠다라고 좀 받아들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첫 만남, 한 번 만난 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정치를 복원하는데 그런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연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의제는 뭐 미리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워낙에 다뤄야 될 의제가 많습니다만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1대1로 만날 때는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두 가지 의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경과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었고 공개되는 장면에서는 큰 파국적인 일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면에서 문서화된 합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께서 참 불투명하고 또 불확실하고 불가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그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미국에서 헬기와 장갑차를 가지고 지금 이민 단속에 들어가서 450명 정도가 연행됐는데 그중에 300여 명이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이것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보받지 못했는데 한미 관계가 원만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 이면의 경과에 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매우 자세히 물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짧게만 짚자면은 노봉법 시행 문제입니다. 유예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대로 시행이 되면은 파업이 광범위하게 쉬워지고 또 그것이 사용자의 단체 요소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손해와 비용을 결국에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중소기업에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는 더 나빠지고 일자리가 더 불안정해질 겁니다. 이걸 과연 그대로 가서 파국을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하고 이제 노동법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더군요. 그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이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조율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이제 묻는다고 그랬거든요. 뭐 당정 협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부 그 정부가 무조건 당에게 이렇게 하라 지시하는 체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법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달려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입장을 표명한 게 아무래도 명수회담 이런 걸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아마도 대통령에게 이걸 좀 말려달라라든지 이거를 재고해달라든지 요청을 할 겁니다. 근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입법의 영역이다. 입법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예. 그 얘기하는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이거는 입법부에서 법안이 올라오는 단계는 행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분명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많은 국민들이 다 얘기하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환길 씨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정청래 대표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게 모든 걸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장동혁 대표는 뭔가 국민의힘의 정상화부터 좀 되돌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일 날 월요일 날 이제 그 대통령하고 양당 대표들이 이제 만나는데 그 전날이 어떤 날이냐면 고위 당정 협의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과연 이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그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게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그 부분도 아마 연계해 가지고 접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의제에 오르고 이대로 시행해도 정말 괜찮은 것이냐, 대통령이 이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했는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미 정해졌으니까 바꿀 수 없다라는 식이라면 결국은 그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져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작년 한 해 동안 검사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해서 돌려보내는 보안수사 요구 사건이 10만 4천 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 평균 400건씩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내려갑니다. 수사가 불완전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수사지휘권 이런 것을 다 없애놓고 경찰에서 사건 기록이 올라오는 대로 검사는 기소 여부를 기계적으로 결정만 해라.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범죄자 전성시대가 됩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가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잘못된 검찰개혁 방안으로부터는 돌아 나올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통령하고의 만남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지만은 두 당의 대표가 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악수 한 번도 안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거부를 했고 이번에는 악수를 하겠죠?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대통령이 이제 가운데 쓰시고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두 분도 악수를 한번 하시죠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야 대표 회동 때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야 대표는 손을 잡았는가 아닌가 여기에 집중이 되면 안 되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쉽지만 일단 세 분이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는 좀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잖아요. 그 메시지 충분히 국민들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해했을 겁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협치나 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강성한 목소리, 강성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먼저 그냥 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계기가 이제 여야 협치의 전환점이 되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국 원장 이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사과는 했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건 내용을 알고도 침묵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당시에 조 원장이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 책임론에 대해서는 또 일축을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태도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런 답변을 보면서 실망하셨을 것이고 피해자는 절망했을 겁니다. 저게 왜 잘못된 태도냐면요. 일단 팩트부터 맞지가 않아요. 김선민 대표 대행은 사건 접수 당시에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다는 걸 강조하는데 피해자가 정작 탈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이후로도 거의 20일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없으니까 침묵도 본인이 해석해야 될 메시지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끝끝내 탈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당원도 아니어서 뭐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오죽하면은 그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인사가 오늘 공개적으로 그 메시지를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강미숙 전 조국혁신당 예. 창당준비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장문에 글을 올려서 7월 17일에 본인이 그 피해자 대리인을 사임한 시점에 옥중에 있는 조국 전 대표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8월 15일에 사면이 되고도 조국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뭐 대응도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 본인의 대처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4월 15일에는요. 같은 당 차규근 의원을 통해서 대선 선거연대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본인이 옥중에 있는데도 4월 18일에는요. 당원들에게 민주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역시나 페이스북에서 옥중 메시지를 내요. 제가 세어봤더니 4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조국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옥중 서신, 옥중 기고, 옥중 서면 인터뷰 이런 것들이 16번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말 한마디 못합니까? 본인이 만든 당인데 얼마나 영향력이 커요. 이런 것들을 전부 보시면서 국민들께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이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대주주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강미숙 그 조국혁신당의 여성이 고문.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조국 원장이 이제 그 사면 복권된 다음에 현충원 참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당 차원에서 같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원도 아닌데 주요 의전을 받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 전 대표나 지금 조국혁신당의 그 입장이 좀 궁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강미숙 고문이 지적한 부분도 이 다른 글을 통해서 말을 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한 그 강미정 전 대변인이 강미숙 고수과 함께 그 고문과 함께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지역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보겠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기다렸고 그런 다음에 만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해자를 만나는 걸 후순위로 밀었다는 거에 좀 충격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강미정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변인 자체가 조국혁신당에 역임이 될 때 조국 전 대표가 직접 공을 들여서 영입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고초려를 해서 모신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강미정 대변인은 그래도 조국 전 대표가 사면돼서 나온다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나온 다음에 그래도 그 충분한 기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만나주지도 않고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던 것 이런 거에 실망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탈당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지금까지 나온 입장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측을 달래기나 설득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조국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는 저렇게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한 명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 언론이 던져야 될 질문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요? 그렇죠. 가해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목한 2명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은 이미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만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 처리가 온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신우석 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에요.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있었던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있고 민정수석 아래에 민정비서관이 있고 비서관 아래에 특별감찰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는 이 딸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관련 그 타이 이스타젯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신우석 전 특별감찰반장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저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를 그냥 정확하게 징계를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소극적으로 하고 당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전직 당대표를 감쌀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그 이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민정수석일 당시에 직속 상하 관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인데요.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제 2차 가해 논란에 비해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을
등에 대해서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건데 상당히 이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CCTV를 좀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녹취는 이미 드러났고 본인도 시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최강욱 전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는 밟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사실 8월 15일 날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같이 사면이 됐잖아요. 네. 사면 이후에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거의 보름 조금 지난 시점에서 예. 그 발언을 한 날짜도 8월 31일이니까 거의 사면받고 거의 보름 만에 그런 발언들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걸 매우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번 최강욱 전 의원이 설화가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좀 숱한 설화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신인 당대표가 교육연수원장 아무래도 당원들 교육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 그래도 인기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최강욱 전 의원에게 그런 중요한 당직을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을 두고 따져볼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좀 빠르게 이 당의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보고 있다고 그랬고요. 이현주 의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 원장 발언은 용인하기 어렵다.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징계 수위가 상당히 엄정하게 나와야 맞죠. 왜냐하면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암컷이 설친다라고 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부적절한 젠더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예. 민주당에서도 대단히 엄정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민주당이 교육연수원 자체를 해체해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출신들의 이 막말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2023년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임명됐던 정봉주 전 교육연수원장 그 교육연수원장 되기 전부터 북한군의 목함 지뢰로 인해서 다리를 잃은 우리 군인들이 아주 끔찍한 상처를 떠올리게 할 망언을 했잖아요. DMZ에서 지뢰를 밟으면은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그때 교육연수원장이었나요? 그 발언들이 다시 부각돼서 총선 공천을 받고도 낙마했을 때 그때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신분이었습니다. 막말 전력이 있는데도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 2월에 그 일부 2030 청년들을 향해서 말라 비틀어지도록 고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자진 사퇴한 박구용 전남대 교수. 이분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은 임명되는 교육연수원장들마다 계속 이러면은 이쯤 되면은 개인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교육연수원 자체를 해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청문회를 빙자해서 한마디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국회에서 재판하자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지금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또 무슨 말을 하는 이렇게 거예요? 지금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도망을가? 재판 중이고 수사 대상인 분이 법사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치 독재고요. 주신문 시간은 12분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또 나가시는군요. 자, 사흘 연속입니다. 여야가 고성이 이어진 끝에 또 국민의힘이 이제 퇴장을 했고요. 추나 대전 이후에 이제 매번 대립이 이제 격화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네요. 저는 더 문제는 법사위의 저런 갈등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이제 법사위는 당연히 저렇게 싸우는 곳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거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사위는 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한 체계 심사와 작구 심사 이 두 가지만 하는 그 상임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이 여야 정쟁의 전쟁터의 최전선이 돼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다. 물론 지금 뭐 김영민 그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아마도 오랜 동안 그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들, 의원들 중에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기소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법사위에 와서는 안 된다. 법사위원은 피감기관인 사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오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국민의힘이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나경원 의원이 지금 2019년 패스트트랙 수사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맞느냐,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추나대전이라고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문제는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럼 오늘에는 이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라면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내용은 다루지 잘 못하고 있고 갈등만 다루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싸움이 일어나면 항상 양쪽이 다 잘못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은 오늘만큼은 좀 이 입법공청회에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이런 그 다툼의 초점이 일단 먼저 가가지고 일단은 이게 시작이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문제에서 이제 비롯이 됐잖아요. 간사는 정상적으로 선임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제는 좀 목리를 그만 부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할 계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어제 뭘 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본인의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이해충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패스트트랙 사건의 피고인인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정부에는 지금 이태영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이장영 법무비서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대통령실에 포진해 있고 또 조원철 법제처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고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이 됐고 이찬진 변호사가 금감원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인물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문제 삼을 계제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좀 싸움하는 법사위 그만들 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질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법사위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청문회 자리였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7일 일요일 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것과 관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일단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이제 행안부 산하로 둘 것이냐, 법무부 산하로 둘 것이냐. 일단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지금 여당에서는 가닥이 잡히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몇 주 전 지난주였나요? 정성 법무부 장관이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의견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당정협에서 좀 다뤄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몇 번 나왔던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이 보안수사와 관련된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보안수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과 그 정부가 의견을 각자 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설득할 만한 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안과 관련돼서 진보 진영에 있는 법조인들도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검찰개혁의 이 취지, 사실 이 입법청문회가 검찰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고 뭐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이런 뭐 띠지 그 건진법사 관련 띠지 분실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검찰이 참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에만 필요성에만 집중되어 있지. 제가 말씀드린 이 보안 수사를 그럼 어떻게 보완을 개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협의해서 국민들께 좀 말씀드릴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냐 법무부 산하에 두냐는 뭐 저는 좀 약간 부수적인 문제로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보안 수사권을 지금은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걸 폐지와 관련해서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간만에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10만 4천 건 정도가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내려가는데 그만큼 경찰의 수사가 불완전한 것을 검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갖지 않고 있으면은 과연 그러면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은 처벌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재판까지 넘겨져서 억울하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서 단적으로 와닿으실 만한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987년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이 이른바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었으면요. 그 사건의 진상은 밝혀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치안본부, 그러니까 경찰청의 전신이죠.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대검찰청의 최환 부장검사 같은 분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그런 시대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경찰이 혹시라도 일부 잘못된 경찰이 사건을 암장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검사가 보유하지 않고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논의를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 그런데 이제 요게 약간 뒤로 넘어간 것이 일요일 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할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거든요. 정부 조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러면 공수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뉠 텐데 그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정부 조직 개편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훨씬 더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분리하는 거에는 동조를 한다. 근데 그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아직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냐.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게 저게 저는 보안 수사가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 당정 협의회 때는 아마도 이 보안 수사 관련된 명확한 안이나 이런 개선안이 나오긴 어려울 겁니다만 아마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야당도 이야기할 것이고 국민들도 보안 수사 관련된 의문점들을 계속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추후에 어느 과정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든지 그거에 대한 좀 발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어디로 이것만 하면 된다. 법무부 하에만 두면 된다. 행안부 하에만 두면 된다. 이렇게 하고 결론 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의문에 대해서도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좀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해체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공청회를 따로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 수사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고통을 겪어본 범죄 피해자들 고소인 고발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미명하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면 그것이 검찰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검찰이 처리한 사건 수는 이걸 사람 수로 놓고 봤을 때 160만 명 정도입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이 인지한 사건, 그러니까 고소나 고발이 없는데 검사가 스스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한 그런 사건은 8,000명 정도예요. 0.5%입니다. 그중에서 정치적인 사건에 해당하고 그 정치적인 사건이 검사가 잘못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그중에서도 일부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몇몇 사건들을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 보안수사 요구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생생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청회를 좀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각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대 남성 2명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있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염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남성이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했던 건지를 포함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20대 남성 3명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 유괴하려고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들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차에 태우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장난이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도가 반복된 만큼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서초동 세빛섬 인근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실종자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스스로 한강에 들어갔다는 신고 내용과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흙탕물이 나와 4,8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김포 하성면에서는 암모니아가 노출돼 60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샤워기 필터가 온통 흙빛입니다.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받기 위해 관리사무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거의는 6인 가족이라 부족할 것 같아요. 가족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네, 오전 11시 반쯤부터 경기 파주시 와동동 4개 아파트 단지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와 4,800여 세대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관에서 흙탕물을 빼내고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인데 아파트에서는 인근 쓰레기 자동 집화장 공사 영향으로 상수도가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서는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공장 관계자 등 62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중화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김포시는 안전 문자를 2차례 보내 외출 자제와 차량 우회 등을 안내했습니다. 어두운 밤 차량 한 대가 불타고 있고 한 남성이 불을 끄려 애를 씁니다. 다른 남성은 차 안에 있던 사람을 빼냅니다. 플라스틱이 불이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진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고 있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새벽 0시 반쯤 경기 고양시 원당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맞은편 SUV와 충돌해 불이 났습니다. 지나가던 마을버스 기사들이 이를 보고 A씨를 차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다쳤는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서쪽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곳곳에는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단비가 절실한 강릉에는 이번에도 비구름이 비껴가면서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많은 비는 또다시 서쪽에 쏠릴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비구름이 내려오는 가운데 남서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와 북동부, 충남, 전북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충북, 전남에도 80mm에 달하는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쪽 지역 곳곳에서는 시간당 5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강수는 건조 공기가 내려오는 6일 밤부터 수도권부터 강수대가 발달하면서 차차 남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도권과 충남권을 중심으로는 6일 밤에서 7일 새벽 쪽,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7일 오전에서 낮 사이가 집중 시간이 될 것으로. 하지만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는 강릉은 이번에도 비구름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영동 지역은 동풍이 불 때 동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산맥에 부딪히며 비가 내리곤 하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 서풍이 주를 이루면서 강릉 지역에는 이번에도 0.1mm 미만의 빗방울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 중부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남부는 밤에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 상수원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13%대까지 떨어지자 해경 독도경비함에 이어 산림청과 군 헬기까지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런 민관군의 총력전에도 상황이 악화하면서 강릉시는 내일부터 아파트와 대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제한급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산림청 대형 헬기 2대가 강릉 상수원 오봉 저수지 상공에서 각각 8톤의 물을 잇따라 쏟아붓습니다. 육군 헬기들도 물바구니에서 5톤의 물을 줄지어 투하하며 힘을 보탭니다. 헬기들이 10km가량 떨어진 저수지에서 퍼온 물을 이곳 오봉 저수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 안팎입니다. 이번 공중급수에 투입된 산림청과 군 헬기는 모두 9대입니다. 한 대당 4시간 동안 최대 30여 차례씩 왕복하며 공급한 물은 1,600여 톤. 소방 물탱크차 270대 분량입니다. 산림청 헬기 대형 2대와 중형 2대 헬기가 투입돼가지고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고 저희 산불 진화 훈련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생수 배부에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까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총력전에도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를 연일 갱신해 13%마저 무너질 위기입니다. 게다가 물 사용량도 좀처럼 줄지 않자 강릉시는 아파트와 대형 숙박시설 123곳에 대해 정수작물 공급 밸브를 잠그기로 했습니다. 대신 급수 차량으로 각 건물 저수조의 물을 채울 계획입니다. 예상했던 절수 효과가 낮게 나타나서 우선적으로 제한급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가뭄 현장을 찾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심야 단수와 격일 제한 급수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되는데 당분간 우리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부담하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젠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엔 미국이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2일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돼 온 관세 27.5%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 관세 2.5%, 품목별 관세 25%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관보에 게시한 뒤 7일 안에 관련 수입 품목 코드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낮은 자동차 관세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관련 행정명령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미 투자의 성격 등 합의한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포함한 총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 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과 같은 대우로 일본이 줄곧 원하던 조건입니다. 또한 미국에 없는 일본의 천연 자원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조만간 꽤나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정보기술업계 최고 경영자들과의 만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꽤 상당한 관세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는 8일 월요일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만남도 이어집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성사되면서 국회에는 가벼운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과 단독 회담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을지도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생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제안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해 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벼렸습니다. 민생을 챙기기보다 야당을 탄압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담의 목적을 협치를 통한 민주주의 복원으로 설정하며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간의 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수회담 전에 진행될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에선 악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란 세력이라며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거부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 손을 맞잡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여당은 악수는 가능하겠지만 시대 정신인 내란 종식에 야당이 협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논의에 진전이 있기 어려울 거라고 견제했습니다. 악수를 하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악수가 아니라 내란 종식과 그것을 통한 민생 회복. 여야는 회동 직전까지 세부 의제와 배석자 등을 두고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치열한 탐색전과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통상 압력 때문에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추진이 어렵지만 이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차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압력을 넣고 있는 미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때문에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은 어렵다며 다만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 이른바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의지는 드러냈습니다.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국 경제의 이 갑을 관계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그것이 지금 최근에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되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을 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법안 개선까지도 고려하는. 주 후보자는 빅테크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앱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관악구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가맹사업 분야와 배달앱에서 자영업자 보호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주 후보자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총 수수료율이라는 게 그 가격에서 차지하는 이 배달 퍼센테이지인데 그 포션이 27%에서 46%까지 됩니다. 이건 상생 전보다 더 악화됐다.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자체로 협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상습적인 세금과 과태료 체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과속 2건을 비롯해 교통법규를 19번 위반했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29건을 체납해 집이나 자동차가 15번 압류된 적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법인세도 올리겠다, 교육세도 올리겠다, 정권거래세도 올리겠다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데 이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개천 용지수를 만들어 교육 불평등 문제를 강조했지만 자녀를 국내 최상위 국제고에 보낸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 후보자는 자신이 이야기했던 방향으로 자녀를 충실하게 지도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다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내란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현 사법부 체제 안에서도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 원칙 등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가 있다며 입법을 통해 재판 배당권까지 개입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명의 후보 추천위원회에 의해 재판장 1명을 포함한 판사 3명이 구성되는 구조 역시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확대돼 사법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12일 최고 선임 법관들이 모이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응하는 취지인데 사법부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앞서 천 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법원장 회의는 매년 2차례 열리는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 의제가 사법부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의 인력이 집중돼 직접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1심과 2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것도 지금도 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닌 만큼 꼭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원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이런 우려에 힘을 실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석 전 사법개혁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법원도 의견을 취합해 이른 시일 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낼 걸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이루어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에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SNS에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직후 불과 나흘 동안 3억 원 이상의 특활비를 쓴 비정상적인 집행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장관은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검찰을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과거 권력남용과 잘못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계엄 이후 진행될 수사에 대비해 특활비가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100일 무렵 기준으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번째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7월 셋째 주 이후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28%로 지난 조사 때보다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정평가 중에서는 경제와 민생이 15%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데 취임 100일 무렵 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로는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높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 산업 혁신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인증 절차를 신속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부터 여러 가지 말씀들 드렸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핵심은 A, B, C, D, E, F다. 바이오 분야도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제 완화나 규제 개혁도 여러분들이 아마 주로 말씀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연구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그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인증 절차들을 좀 신속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신림동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는 누수 문제와 타일 파손 등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 측은 누수 부분은 손댄 적도 없고 타일 파손은 보증 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다 참변을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림동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업주 A씨는 자해로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면회온 가족들에게 범행 후 정신을 차려보니 3명이 쓰러져 있었고 자신도 죽으려고 자해했다고 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가게 누수 문제와 타일 파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누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 젖어서 지금 벌레들이 많이 좀 꼬이고 있고 저기 누수뿐 아니라 공사나 전체를 네 이름으로 해라고 하니까 너무 그 부분에서 화가 났다는. 그러나 업체 측은 누수가 발생한 배관 쪽은 손댄 적도 없고 타일 깨짐은 계약서상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다 참변을 당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임원이 가서 어떻게든 중재를 해드리려고 같이 갔던 거예요. 인테리어 때문에. 그러면 그게 살인의 명분이 되는 건가요?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에 인력을 배치해 감시하는 가운데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탑승 시위로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열차가 남태령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등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7시 50분부터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과 남태령역, 해화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 시간대 열차 출발이 40분가량 지연되고 남태령역에서는 1시간여 동안 열차 9대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전장현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며 지난달 18일부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불타는 화물을 싣고 소방서로 직행해 불을 끈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낮 2시 10분쯤 적재함에 불이 붙은 트럭이 소방서 정문으로 돌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를 발견한 소방서 내 행정 담당 소방관들이 달려들어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적재함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만 원의 피해가 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빵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도 크게 웃돌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빵값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단한 간식으로 식사 대용품으로 사랑받는 빵. 하지만 가격이 부담입니다. 1,000원짜리 빵 아니고는 맛있는 빵집은 가서 사 먹으려면은 뭐 3-4개만 사도 10,000원 넘어가고. 통계청이 집계한 8월 빵 물가지수는 138.6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넘게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1.7%의 약 4배 수준으로 올해 들어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빵은 다른 나라보다 비싼 편입니다. 각국을 비교해보면 지난해 우리 빵은 100g당 703원으로 일본과 200원 넘게 차이가 나고 빵이 주식인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비쌉니다. It is a bit more expensive compared to back home, and the quality isn't as good as back home, and it doesn't last as long.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990원 소금빵을 내놓으면서 빵값 거품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 밀 가격이 평년 가격을 되찾았음에도 여전히 빵값이 비싼 이유는 뭘까? 빵 가격은 원재료비가 51%, 급여가 23%를 차지하는데
재료 중 밀가루가 63.5%로 가장 비중이 높고 백설탕, 달걀 순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는 제분업체가 보관 중인 기존 재고를 먼저 쓰기 때문에 국제 가격이 내려가도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수개월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다 달걀과 임대료, 인건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격 상승 속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85 정도에서 지금 한 115, 7 요 정도라고 보시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55에서 지금 한 125 정도 수준이니까. 일본의 빵 물가 지수가 30포인트 오를 때 우리는 70포인트 오르는 셈입니다. 식생활 변화로 빵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빠르게 올라 가격 인상 체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원재료 밀가루와 백설탕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고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달걀과 우유 유통 과정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에 나선 가운데 수입 원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일본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를 놓고는 미국이 투자를 주도하는데 투자 자금 조달 방법 등에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에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관세 인하가 최우선 과제였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共に日米関係の黄金時代を共に築いていきたい。そしてトランプ大統領をぜひ日本にご招待したい。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27.5%를 15%로 낮추고 기존 관세와 상호 관세를 합쳐도 15%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애초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5%가 된 만큼 경제적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これまで 2.5 だったものが15になるわけですので、当然のことながら経済や雇用への影響があると思います。そういうところをよく注視をし、よく分析をし、対応を取るべきだと思いますので。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를 놓고도 투자는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모두 결정하도록 하는 등 미국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밝혔던 보증, 대출 중심의 투자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5,500億ドルの投資、融資保証を上限5,500億ドルということで提供するということは何ら変わっていません. 자금도 미국이 투자 안건을 정하면 미 상무국이 지정한 계좌에 일본이 달러를 넣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는 명시되지 않은 만큼 직접 자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미국은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대미 투자 단계에서 미일 간 갈등이 생길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으로 복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함께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 노동당 비서 등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수행한 간부들도 열차 내부 같은 칸에서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딸 주애와 함께 중국으로 출발해 역대 최장인 4박 5일간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평가전을 앞둔 홍명보호가 선수 26명이 모두 함께한 완전체 훈련을 처음으로 소화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이 가장 강조한 건 뭐였을까요?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축구 대표팀 26명 모두 훈련장에 함께했습니다. 평가전을 앞둔 첫 완전체 훈련입니다. 패스게임을 하다 발목을 접질린 이강인이 회복 훈련 이후 돌아왔고 독일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 이적이 막판에 무산된 오현규도 아쉬움을 경기장에서 풀어버리겠다는 기세입니다. 대표팀 와서 빨리 합류해서
훈련하고 하고 싶겠습니다. 네, 운동해 주고요. 경기가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팀 분위기는 주장 손흥민이 이끌었습니다. 우리말이 서툰 카스트로프가 대표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자연스러운 농담을 건네고 이제서 카메라 있다고 또 두 개를 하는 척. 지금 그림 만들어줬는데. 모두 모인 자리에선 무엇보다 재밌는 축구를 강조했습니다. 재밌게. 우리 항상 그러잖아. 우리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있으면 다들 뭔가 무거워지고 좀 경직되고 이런단 말이야.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첫 완전체 훈련은 평가전 첫 상대인 미국을 대비한 전술 익히기에 집중됐습니다. 토트넘 사령탑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미국은 기존 주전 멤버 대부분이 빠진 만큼 홍명보회는 더욱 다양한 실험을 할 기회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10승 투수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데려온 벨라스케즈가 시즌 최악의 투구로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갈 길 바쁜 롯데는 3연패를 당하며 다시 6위로 떨어졌고 SSG는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SSG 류우승이 2회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터뜨립니다. 롯데 벨라스케즈의 빠른 볼을 공략했습니다. LAD의 안타로 3회 추가점을 낸 SSG는 4회엔 고명준의 투런 홈런으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벨라스케즈는 5회엔 최정에게 세 번째 홈런을 얻어맞았습니다. 역시 고명준에게도 최정에게도 초구에 빠른 볼을 던지다가 당했습니다. 5회를 못 채우고 6실점. 벨라스케즈는 5경기에서 4패치를 당했는데 최다 실점이었습니다. 21경기에서 10승을 거둔 데이비스를 교체한 롯데의 승부수는 더욱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SSG는 고명준이 5회에 바뀐 투수 박진을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날리는 등 홈런 4방을 앞세워 7대5로 승리했습니다. SSG는 3위 자리를 지키며 4연승, 롯데는 3연패를 당하며 6위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번 노스텝으로 한번 쳐보겠다 해가지고 그냥 직구 하나만 생각하고 강하게 돌렸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삼성은 2회 석점, 8회 2점 홈런 등 4안타 6타점을 책임진 구자욱의 방망이를 앞세워 키움을 8대3으로 꺾었습니다. 선발 최현태가 3이닝밖에 못 던졌지만 이승민부터 김재훈까지 5명의 불펜 투수가 6이닝을 달 1안타로 막았습니다. 두산은 연장 10회 조수행의 2루타와 김재환의 투런 홈런 등으로 6점을 뽑아 NC를 이틀 연속 물리쳤습니다. KBO 리그는 1090만을 돌파하며 지난해를 뛰어넘어 시즌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